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손자는 내가 키운다! 넌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준우는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면 뭐해? 아버지 돈 훔쳐간 엄마한테 맡기겠어? 그날 저는 며느리를 악녀로 몰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진실을 알고 난 뒤 제가 무릎 꿇은 건 바로 그 며느리 앞에서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설계하신 청담동 주택도면 정말 대단해요. 지연이 도면을 펼치며 감탄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명문대 건축학과를 나온 며느리는 도연보다 섬세했고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면 따뜻한 미소로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는 끝났어.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할 거야.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앉은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목요일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도현 씨 보호자십니까? 부산 출장길 고속도로 빗길 미끄럼 중앙선 침범 화물차 단어들이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지만 손이 떨려 수화기를 떨어뜨렸고 바닥에 굴러간 플라스틱에서 즉시 오십시오라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도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사무소 창립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 도연은 어머니 앞으로 10년은 더 일하셔야 해요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얀 국화꽃 사이로 향이 피어올랐고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메웠습니다. 지연은 상복 속에서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던가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차갑지? 겁먹은 건가? 3일장을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비자금 6억 원이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달려가 회계팀 차장을 불렀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대표님 명의 계좌인데요. 무슨 소리야? 도연이가 왜? 모르겠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 계좌가 그는 모니터를 돌려 보였고 저는 화면에 찍힌 예금주 이름을 읽었습니다. 김지연,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돈이 옮겨갔습니다. 한 번에 3천만 원씩, 많을 때는 5천만 원씩. 도연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도 마지막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유명 건축사무소 대표 급사, 비자금 의혹이라는 제목이 포털 사이트 첫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기자들은 사무소 앞에 진을 쳤고 카메라 플래시가 유리문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더 자극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고 윤도현 대표 아내 수억대 계좌이체 정황 포착. 유산 노린 범행. 저는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왔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며느리 믿으면 안 된다더니
역시 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거지? 지연이 찾아온 건 보도가 나간 지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조심스러웠고 문을 열자 그녀는 거실 입구에 선 채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럼 이 통장 거래 내역은 뭐지? 저는 프린트한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도연 오빠가 부탁해서 제 명의로 만든 계좌예요. 사업 자금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사업 자금? 회사 돈을 빼돌리면서?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나중에 다 정리한다고 했어요. 이 여자를 진짜 믿어야 하나? 아들이 죽었는데 6억이 사라졌는데? 지연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회피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이 직접 설명해 줬다면, 저는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연은 없었고, 남은 건 숫자와 의욕뿐이었습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지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이 사진이랑 손자 옷까지만 챙기게 해주세요. 제가 다 가져갈게요. 손자는 우리 핏줄이야. 내가 데려갈 순 없어. 준우는 내가 키운다. 넌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준우는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면 뭐해? 아버지 돈 훔쳐간 엄마한테 맡기겠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당신, 나 어떡하라고. 아들도 없고 믿었던 며느리도 이런데. 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무소는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남편이 심었던 거실의 고무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저는 준우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아침마다 유치원 가방을 챙겨주는 일로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울 때면 도연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준우의 손을 잡고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겹쳐 사람들이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렸고 저는 손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개찰구를 빠져나와 4번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모퉁이 기둥 옆에서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외투에 때가 묻어 있었고 목도리는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품속에 아기를 달래고 있었는데 그 옆구리 자세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저 옆모습, 설마. 여자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 칙칙해진 피부, 갈라진 입술.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김지연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란 듯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고 품 안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드나들던 여자가 지하철역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아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줌마 왜 울어요? 가자. 그냥 지나가자. 지연은 황급히 아기를 업으며 저를 피해 계단 쪽으로 걸어갔고 그 뒷모습이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준우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의 낡은 외투, 젖은 머리카락, 울고 있던 아기.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6억을 가져갔는데 왜 저 모양이지? 돈은 다 어디 갔어? 의문이 꼬리를 물었고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5년 전 정리했던 도연의 유품 상자를 책장 위에서 내려 먼지를 털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남편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안에는 도연이 쓰던 다이어리, 명함철, 그리고 낡은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뭘 찾는 거지, 나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열어 문서 폴더를 뒤졌고 회계 관련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엑셀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2019 비용 정산이라는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을 열자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11월 15일 3천만 원 출금, 12월 3일 5천만 원 출금. 금액은 경찰이 제시했던 자료와 일치했습니다. 역시 지연이가 한 거잖아. 내가 뭘 기대한 거야. 화면을 끄려는 순간 파일 하단에 작은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태수 형, 급한 거 알지만 이건 회사 돈이에요. 제 명의 계좌로 옮기지 말아주세요. 태수? 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윤태수? 제 조카였습니다. 도연과 같은 해에 입사해 재무팀에서 일하던 남자. 명절 때마다 얼굴을 비추며 고모,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던 조카. 태수가 왜 여기 나와?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뭘 놓친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안국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지연을 봤던 그 자리에 섰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역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골목을 살폈고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외투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은 좁은 떡볶이 가게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6억이 있으면 저렇게 안 살잖아.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의 계좌로 돈이 간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메모에 적힌 태수의 이름, 도연의 경고, 퍼즐 조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엔 이메일 폴더를 열어 발신 메일함을 뒤졌고 201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 보낸 메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형,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기는 건 횡령입니다. 지연명의 통장은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형이 임의로 쓴 거라면 즉시 회사에 반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도연이 사고 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가슴이 조였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막으려 했다는 것을. 그럼 지연이는 5년 동안 제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우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봤던 회계 폴더를 다시 클릭하며 숨겨진 파일이 있는지 검색 옵션을 바꿔봤습니다. 숨긴 파일 표시에 체크하자 회색으로 흐릿하게 표시된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백업 2019기밀이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전부 2월에 생성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더블 클릭했고 화면에 계약서 양식이 떴습니다. 상단에는 긴급 자금 운용 승인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 도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승인서? 문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윤도연은 회사 운영 자금 5천만 원을 긴급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금액은 3개월 이내 회사 계좌로 반환할 것을 약속함. 날짜는 2019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첫 번째 출금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역시 같은 형식의 승인서였고 날짜와 금액만 달랐습니다. 12월 3일 5천만 원, 12월 20일 3천만 원. 파일을 하나씩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도연이가 직접 승인한 거야? 그럼 왜 태수한테 경고 메일을 보냈지? 6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의 서명이 다른 파일들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응자의 둥근 부분이 조금 더 길었고 희의의 마지막 획이 아래로 처지지 않고 수평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과 6번째 파일을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했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의 서명이라면 글자 형태가 비슷해야 하는데 미묘한 차이가 여러 곳에서 보였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저는 서랍에서 도연이 직접 쓴 옛날 편지를 꺼냈습니다. 군대 시절 보낸 편지였는데 봉투에 적힌 도연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편지 속 글씨와 컴퓨터 화면 속 서명을 번갈아 보며 비교했습니다. 편지 속 이응은 둥글고 작았습니다. 하지만 6번째 승인서의 이응은 길쭉했습니다. 니은의 가로획도 달랐습니다. 도연은 항상 가로획을 짧게 그었는데 승인서 속 서명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누가 도연이 이름을 가짜로 썼어.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필적 감정이라고 입력했고 서울 시내 감정기관 목록이 떴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한국감정원입니다. 저기 필적 감정을 받고 싶은데요. 서명 진위를 확인할 수 있나요? 원본 서류와 비교할 필적 샘플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당장 갈 수 있을까요? 네, 오전 접수는 11시까지입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15분. 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노트북과 도연의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발 내 착각이길. 감정원은 종로구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좁은 복도 끝에 유리문이 보였고 안에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접수대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필적 감정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과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직원은 서류를 건네주며 인적사항을 작성하라고 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잠시 후 안쪽 방에서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안경을 낀 그는 자료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파일들과 편지 속 필체를 비교하시는 거죠? 네, 서명이 본인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본 서류는 없으신가요? PDF 파일만 있습니다. 남자는 노트북 화면을 확대해 서명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봐도 필압과 획 순서가 다릅니다. 정밀 분석하면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가짜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정할 순 없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주일 후에 정식 감정서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밤마다 서재에 앉아 도연의 이메일을 수십 번 읽었고 태수가 보낸 답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이메일은 한 통도 없었습니다. 삭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지웠지? 뭘 숨기려고? 감정원에서 연락이 온 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감정이 완료되었으니 방문해서 결과를 받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점심도 거르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감정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난번 그 남자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A사 용지 2장에 걸쳐 분석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서명은 비교 대상 필적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단됨. 필압, 획순, 글자 형태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 발견. 위조 가능성 높음.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혹시 누가 위조했는지도 알 수 있나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원본 서명자의 필적을 자주 접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방 흔적이 정교하거든요. 자주 접한 사람. 회사에서 도연이 옆에 있던 사람. 태수? 윤태수가 한 거야.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조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도연이 태수의 범행을 막으려 했고 그래서 경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도연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너무 우연이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사고였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 설마.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5년 동안 오해 속에 살았던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지하철역에서 아기를 안고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조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아. 감정서를 받은 다음 날 저는 다시 안국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 떡볶이 가게 앞을 살폈지만 지연은 보이지 않았고 가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젊은 엄마 아기 업고 오는 사람 아세요? 아, 지연이요? 요즘 안 나오던데. 애가 아파서 그런가 봐요. 어디 사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골목 끝 빌라 반지하. 근데 누구신데요? 가족입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낡은 빌라 건물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로 통하는 철문이 보였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아기를 안은 채 서 있었고 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단정하지 못했고 낡은 트레이닝복 소매가 해져 있었습니다. 아기는 기침을 하며 울먹였고 지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되겠니?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작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접힌 이불 하나, 플라스틱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 밑에 묻혀 있었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깔린 장판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서 물이 샌 흔적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5년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사무실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웃던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지연이 바닥에 방석 하나를 놓았고 저는 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은 아기를 이불 위에 눕히며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기침을 하다 헛구역질을 했고 지연은 재빨리 대야를 가져다 댔습니다. 병원은 갔니? 어제 다녀왔어요. 약 먹이면 나아질 거래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감정서를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내려다보다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그녀의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이 서명을 누가 위조했어? 태수가 한 거야. 지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 이제 알아. 저는 지연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뒤로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널 믿지 못해서, 내 핏줄만 지키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모른 척했어. 정말 미안해. 제발 날 용서해줘. 도연 오빠가 돌아가기 전날 밤 저한테 전화했어요. 태수 형이 이상하다고 회사 돈을 자꾸 건드린다고 했어요. 제 명의 통장도 형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라고 곧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태수가 도연이한테 그런 짓을 했구나. 내 조카가, 내가 믿었던 그 애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지연의 손을 다시 잡으려 했고 이번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같이 가자. 경찰서 가서 이거 제출하자. 어머니, 지금 가서 믿어줄까요? 5년이나 지났는데. 믿게 만들어야지. 도연이는 억울하게 죽었어. 넌 억울하게 몰렸고.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지연은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이 아빠, 이제라도 괜찮을까? 준이. 아기 이름이 준이구나. 도연이를 닮은 이름.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남색 원피스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정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애는 어떡하지? 시장 아주머니한테 부탁할게요. 잠깐만 봐달라고. 우리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지나 시장으로 가는 길, 햇살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는 흔쾌히 아이를 맡아주었고 우리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종로 경찰서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버텼니? 그냥 버텼어요. 죽고 싶었지만 준이가 있었으니까. 준우는 할머니 집에 있죠. 그 애도 이젠 다 컸어요. 저 기억 못할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는 엄마 없이 자랐고 지연은 아들 없이 또 다른 아기를 키웠습니다. 우리 모두 무언가를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 끝내자. 제대로.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5년 전 사건 재조사 요청하러 왔습니다. 윤도현 사망 사건이요. 윤도현. 2019년 사건이네요. 종결된 사건인데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감정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펼쳐 읽었고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필적 감정서네요. 네. 당시 승인서에 찍힌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범인은 윤태수입니다. 잠시만요. 형사님 불러오겠습니다. 경찰관이 안쪽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40대 형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감정서를 꼼꼼히 읽으며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본인들 신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분증을 내밀었고 형사는 컴퓨터에 무언가 입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피의자셨던 김지연 씨 맞죠? 네. 그리고 피해자 모친 윤정혜 씨. 맞습니다. 형사는 감정서를 다시 읽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고 지연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사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태수 씨 소환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언제쯤 되나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이 끝나자 지연은 처음으로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5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곧 다 풀릴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를 제출한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태수가 소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는 전화로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태수의 체포 소식은 이틀 뒤 뉴스로 나왔습니다. 건축가 유산 횡령 사건 5년 만에 재수사. 조카 긴급 체포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태수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습니다. 화면 속 태수의 얼굴을 보자 분노보다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절을 하던 조카, 도연과 술잔을 기울이던 모습, 회사 회식 자리에서 웃던 얼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니? 한 달 뒤 검찰은 태수를 기소했습니다. 횡령, 공문서 위조, 그리고 업무상 배임. 재판은 2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저는 매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태수의 뒷모습을 보며 도연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믿었던 아들이 그 가족에게 배신당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은 12월 초였습니다. 재판장은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궜고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도연이가 편히 쉴 수 있겠지. 법원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지연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일어섰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닿아 녹아내렸습니다. 끝났네요. 응, 끝났어. 우리는 나란히 걸어 법원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눈은 점점 굵어졌고 거리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야죠. 그래. 우리 모두 그냥 살아야 해. 다음 주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정 건축사무소 문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40년의 역사가 담긴 곳이었지만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다 떠났고 남은 건 텅 빈 책상과 먼지 쌓인 도면들 뿐이었습니다. 사무소 열쇠를 마지막으로 돌리며 저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윤정 건축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어. 여기서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건축 봉사단체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름은 옹기건축이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집을 고쳐주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 돈이 아닌 마음으로 짓는 건축. 이게 도연이가 원했던 건축 아니었을까?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새로운 일 시작하려고 해. 같이 할래? 어떤 일인데요? 건축 봉사. 아이들을 위한 공간 만드는 거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만큼 잘할 사람 없어. 너 건축학과 수석이었잖아.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이틀 뒤 지연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단정하진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책상 앞으로 안내하며 도면 하나를 펼쳤습니다. 이거 봐. 성북동 달동네에 아이들 도서관 만들려고 해. 지연은 도면을 들여다보며 연필을 들었습니다. 5년 만에 잡는 연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선은 정확했습니다. 여기 창문을 더 크게 내면 어떨까요? 햇빛이 더 들어오게.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도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고 그리고 다시 지우고 그리면서 천천히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이게 진짜 건축이지.
석 달 뒤 도서관이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동네 아이들이 몰려왔고 작은 공간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아이들 사이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잘했어, 지연아. 정말 잘하고 있어. 겨울이 깊어진 어느 새벽 저는 준우의 손을 잡고 유치원 앞에 섰습니다. 손자는 7살이 되었고 이제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온대요? 응, 점심때 올 거야. 지연과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준우를 사이에 두고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은 주말마다 집에 왔고 준우는 엄마를 지연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엄마라고 부르진 못했지만 언젠가는 부를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유치원 문 앞에서 준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아빠가 천사예요? 응. 가장 멋진 천사지. 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그렇게 지키려던 가족, 이제 내가 지킬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우 유치원 잘 들어갔어. 점심때 보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12시에 갈게요. 어머니. 다시 그렇게 불러주는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도연이 못다한 꿈을 이루고 지연과 준우를 지키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